중국이 어떠한 부양책을 할 것이냐. 저는 지금 포커싱은 중국은 돈 푸는 것밖에 없다. 중국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디지털 경제거든요. 그렇죠. 대만 이슈가 장기 집전의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디지털 실크로드, 그러니까 디지털 1대1로라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중요해야 될 게 바이든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오늘 모신 분은 용인대 교수시죠. 그리고 중국 경영연구소 소장이신 박승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국익의 길, 미중 패권 경쟁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네. 사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요즘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환경, 글로벌 환경과 좀 유사한 것들이 많아서 네, 한번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다시 모셨습니다. 네. 일단 지금 중국 지금 시진핑의 3연임을 위한 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죠. 며칠 전에 그 GDP 발표를 연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다들 좀 비아냥 섞인. 네, 이거 그 다음에 나온 데이터를 또 믿을 수 있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뭐 작업하고 있는데.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마사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마사지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중국 상황 한번 좀 냉정하게 좀 봐주시죠. 지금 속내가 막 싹 타들어갈 겁니다. 타들어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 당대를 스무스하게 잘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고, 근데 이게 대내적인 상황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뭐 북한도 지금 계속 쏘아 올리고 있고 뭐 그런 분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보도된 것보다 좀 더 심각하게 지금 안 좋고, 문제는 경제가 안 좋은 것보다는 사람들의 민심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것들이죠. 만약에 올 안에 어느 뭐 제로 코로나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되지 않는다라면 지금 이제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긴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때문에 지금 표현을 못하지만 어떻게든 대외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번에 발표를 안 한 이유는 크게 뭐 첫 번째는 뭐 두 가지로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 분명히 안 좋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 이미지를 조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3년임을 시작하는 새롭게 출발, 뭐 시진핑의 3.0 시대를 열어가는데 물론 또 다른 경제 그다음에 외교 라인들이 더 바뀐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좀 덜 주자라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아무래도 포커스를 전부 다 지금 진짜 당대에 다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산되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년임도 중요하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보도로 전부 다 이렇게 쏠려버리면 이게 좀 힘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조금 이제 뒤로 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뭐 우리 가끔 그 해외 뉴스 이런 데 보면은 그 중국인들의 그 뭐 시진핑 그 뭔가 반대하는 시위하는 그런 것들이 잠깐 뉴스에는 나오지만 그거는 뭔가 약간 소규모 혹은 1인 시위 같은 형태지 맞습니다. 대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일어날 수 없죠. 네. 시진핑의 3연임은 일단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십니다. 그게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다. 그래서 사실 경기 쪽에서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빨리 이게 좀 마무리 지면 뭔가 중국 경제 부양을 위한 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냐. 그다음에 제로 코로나 정책도 중국 경제는 안 좋은 거니까 뭔가 좀 바뀌지 않겠냐. 이게 이제 글로벌 경제의 어떤 기대감이거든요. 네. 어떻게 돼갑니까? 일단은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도 지금 최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경기 부양책이 아마 지금도 나오고 있고 아마 계속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성장은 14억 명의 중국인들을 이끄는 가장 기본입니다. 경제 성장이 없었으면 누가 공산당을 믿고 따라갔겠습니까? 예전보다 잘 사니까 따라왔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상태에서 그럼 중국이 어떠한 부양책을 할 것이냐. 저는 지금 포커싱은 중국은 돈 푸는 것밖에 없다. 지금 내수는 어차피 지금은 이번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내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미 안 되는 거고, 수출이 작년에도 버텨줬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맞춰줬는데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정자산 투자를 통해서 이제 메꾸는 건데, 그의 방점은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제조 투자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인프라인데, 인프라도 신형 인프라 쪽으로 중국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디지털 경제거든요. 그렇죠. 예, 디지털 경제 중국 GDP 비중이 39.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성으로 계속 지금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5G라든지 AI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중앙에서 시작돼 지방에 계속 돈을 풀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한 4분기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좀 올라올 거고 올해 저는 한 3.5 정도 보고 있고 내년에도 1, 2분기 힘들겠지만 3, 4분기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그 중국 주식시장에서 지금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실제 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요. 중국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갔냐?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최저점이기 때문에 저성장이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 높게 보고 있는 거고, 중국이 지금 더디지만 공산당을 믿는 거죠. 그냥 할 거다라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에 제로 코로나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관건이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중국 제가 뭐 여러 기업인들, 뭐 하물며 공산당원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정보도 듣고 막 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도되지 않은 것들 일반 서민들, 뭐 자영업자들 죽어납니다. 속된 말로 곡소리 납니다. 뭐 비슷하겠죠, 다. 그 지금 나라들마다. 네, 근데 중국만 지금 제로 코로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어렵죠. 네, 뭐 다른 나라는 비교가 안 되는 그건 아예 지금 막아버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공산당이 모르느냐 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로 코로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동태적 제로 코로나. 그건 아예 봉쇄시켜버리는 거고. 중국이 지금 사회적 제로 코로나로 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부분적으로는 봉쇄를 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돌리는 형태. 그러니까 사회적, 이는 용어를 쓰는 게 중국 특유의 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회적 제로 코로나를 가는데 여기서 이제 기점이 되는 게 올해 이제 끝나고 나서 아마도 연말부터 조금씩은 이제 변화를 줄 것이고 내년 3월 양회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풀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근거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아까 이미 민심이 움직인다는 것은 공산당이 제일 불안해하는 겁니다. 공산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분리, 독립, 시위하는 거. 근데 아무리 막아도 SNS상에서는 막을 수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근거는 지금 중국 우리의 관광공사에 해당되는 중국 국가여육이 단체 관광객들을 관련해서 지금 나라별로 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관광객. 지금 제로 코로나인데 무슨 관광인데 그 작업을 좀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내년 3월 양해는 국가 주석. 이번에는 공산당 서기 3년이지만 국가 주석은 내년 3월 내에 간다는 거죠. 그럼 그것도 중요한 행사라는 거죠. 국가 주석은 프레지던트입니다. 그렇죠. 당석에는 당의 제국. 그러니까 중국은 당 국가체이기 때문에 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싱이 되는 거고 국가 주석은 내년에 3월에 결정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끝나면 부양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럼 풀어야 되고 서민들이 지금 막 곡소리 나는데 그러면 단발적인 시위가 있지만 그게 다 조직화될 수도 있고 걱정이 돼. 특히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느냐 결국 젊은 대학생들 일자리 또 취업난. 그때 저 보니까 1% 경제 성장률 떨어질 때마다 스위스 같은 어떤 GDP가 날아간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거의 뭐, 그 1%에 따라서 거의 한 뭐, 일자리가 한 350만, 400만 자리가. 그렇죠. 몇백만 개가 사라진다고. 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단순히 중국 입장에서는 왜 중국이 자꾸 이렇게 목표치를 내세우냐면 그 목표치 이꼬르 일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일자리는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시진핑 주석을 가장 지지했던 세력이 젊은 세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중국 일본에도 20차 당대 대변인도 이야기했고 발개의 부주임이 기자회견 할 때 GDP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지금 중국 고용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5%인데 그거는 드러나는 거고 실제 대학생 실업률은 15%, 16%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생들이 젊은 친구들에 대한 불만은 소위 인텔리들이 그 베이징 주변에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친구들이고 그걸 가지고 다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정황상 그다음에 지금 흘러가는 환경상 중국은 요 당대회 이후에 시진핑 3년임이 확정되는 순간 뭔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까지는 또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부양책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효과가 이미 돈을 많이 풀었고 지금 아까 인프라 중에서도 신형 인프라에 관심을 두라고 했죠. 그러니까 돈을 풀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양 효과는 조금 나타날 것이고 4분기 정도는 이제 올라가는 곡선이 보일 것인데 근데 내수가 안 되니까 계속 그거는 아마 내년 1, 2월까지도 계속 제로 코로나를 간다. 근데 사회적 제로 코로나를 간다. 부양은 계속 가는 거고요. 제로 코로나가 우리가 조금 기대되는 우리가 지금 격리도 안 하고 있는 부분. 근데 격리는 부분적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완전히 봉쇄한 형태는 내년 3월 양해를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좀 유연성을 갖고 하는 대처하는 그런 게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무조건 제로 코로나 견제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바로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러한 중국 어쨌든 경기 부양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죠. 네. 이게 지금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을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 인하를 사실상 하는 중국의 행보와 이게 맞물리면서 중국이 좀 위기에 빠질 수 있지 않느냐. 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의 자금은 아직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지금 미국은 일단은 제가 지금 미국에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단 자체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스스로가 좀 많이 힘듭니다, 상황이. 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특히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같이 이제 역으로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가장 또 큰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상 구조는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중국이 지금 뭐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그 말은 팩트인 것 같고요. 앞으로에서 중국은 그래도 지금 그 미국발 이런 금리 인상에서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중국은 그래도 나름의 지금 물가 같은 건 그래도 안정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있기 때문에 환율 문제는 만약에 지금에서 저는 데드라인 7.2라고 보는데 넘으면 그 인민은행이나 부분에서 분명히 방어책을 내세울 겁니다. 그게 지켜야 돼요. 왜냐면 위안화가 더 이제 또 약세로 가면 이게 이제 물가 상승으로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무역에도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막아줘야 된대. 지금 이번에 시진핑 그 대만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또 하나 우리 경제 위기의 어떤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우리가 이거 이제 예전에는 무시했다가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면서 얘네는 할 수 있구나. 공산주의 국가는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타이완 이슈가 가장 큽니다, 지금. 미국에서 타이완 이슈를 가장 높게 봅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 2시간 연설 중에서 우리가 마치 보도된 것들이 무역 충돌, 무역 진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둔다라는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봤을 때 저는 이제 그게 일단 두 가지를 일단 분석을 하는데 일단 그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미국이 던지는 메시지죠. 야, 꿈도 꾸지 마. 이건 논의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네, 이런 메시지를 일단 강력하게 던지는 것들이 들으라고 한 부분들일 겁니다. 사실 그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한 4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 2022년 올해, 2027년, 2035년, 2049년 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도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결국 3년인과 맞물려서 그걸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은 이제 생각을 이제 달리 했겠죠. 이제 이거는 지금 시기 아니다 했고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짧은 시간에 침공이 끝나버리면 미국이 참전할 것이냐 안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보면서 미국은 뭐 지원만 했지 실제 자기 희생은 안 따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 높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단기전 빨리 끝내면 게임 끝난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미국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공산당 지상 과제가 바로 이 그레이트 차이나 완전히 만드는 거니까. 두 번째가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한 명분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대만 이슈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지금
3년임을 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신집권을 할 것이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을 때 대만 이슈가 장기 집권의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마무리를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분을 또 더 만들고 또 중국 내부에 그런 것을 분위기를 만들기 측면에서 이번에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대만 이슈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그래서 이번에도 국가 안보라는 용어를 50번이나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로 인해서 계속 긴장감이 될 것이고, 아마도 이제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든 간에 이제 대만 이슈를 더 부각시키면서 더 우군을 만들어서 중국을 공격을 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되면서 이제 우리는 계속 한반도 같이 연결시켜서, 왜냐하면 한반도 긴장 제가 책에서도 국익의 길에서도 이 대만 시나리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제가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미국이 참전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데가 일본 오키나와하고 한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니 미국이 들어가는데 동맹국이 들어가야죠. 그럼 우리나라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예, 예. 완전히 중국가 끝나는 거고, 그럼 북한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3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라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지금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실제로 지금 그 TSMC 미국에서 대만의 그 반도체 회사의 주식은 팔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제 최근에 계속 사 모으는 외국인들의 어떤 행태 그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행보, 이것을 보면서 정말 그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뭐 언론에 좀 나오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근거 없는 그 공상 속의 이야기는 아니다,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 대만 침공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무력 침공에 대한 부분은 매우 조심스러워요. 어쨌든 대만을 흡수하는 것은 그는 무조건 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평화적으로 가겠죠. 네, 근데 시기적으로 많이 볼 겁니다. 그런데 근데 내가 3년이 만에 안 끝나면, 그러면 이제 2027년도에서 다시, 그러면 2023년도로 또 가야 돼, 2035년도까지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 안에 이제 할 때, 데드라인이 2049년에 그 안에는 만약에 안 되면 무력 침공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명분인 것들이죠. 그건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까지는 안 가길, 왜냐하면 중국도 워낙 피해가 많기 때문에 안 가기를 바라지만,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뭐 부분 노렸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통해서 확실한 것은 중국이 확신을 가졌다. 짧은 시일 끝내면 할 수 있다. 지금 그렇다면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그 다음에 1대1로 전략이 있잖아요. 또 네. 중국에게는 이게 이제 사실 충돌한다는 이야기인데, 요것이 각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죠? 그 인도 태평양 미국의 전략하고 그다음에 중국 1대1로, 사실 1대1로가 되면 1대1로 오래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의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있고, 사실 이것도 그 트럼프와 바이든하고 또 결이 또 다릅니다. 용어가 또 다른데, 이게 이제 충돌한다는 결국은 주변국들, 그 해당되는 국가들을 계속 포섭을 해야 되고, 엮어가는 와중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공급망 구조, 자기의 생태 구조를 다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이죠. 요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냐면 바로 이제 디지털 실크로드, 그러니까 디지털 1대1로라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1대1로 실크로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디지털 위안화뿐만이 아니라 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뭐 대파라고 있는데 이 디지털 협정이 있습니다. 디지털 협정에 지금 중국도 신청했고 한국도 신청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거기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속내는 디지털 1대1로를 통해서 더 이제 중국이 가고자 하는 디지털 경제를 통해서 주변국도 이미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는 거의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거의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의 데이터를 전부 중국에서 받는다, 관리하고 있다. 관리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경우는
이제 미국 입장은 그건 안보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식으로 그렇게 관리하게 되죠?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거기에 하죠. 무슨 여러 서버라든가 가지. 모든 통신 장비라든가 예, 하면서. 우리가 저 미국이 화웨이를 두려워했던 게 그 백도어 만들어 가지고 뭐 다 가져갈 수 있다 언제든 마음을 먹으면 그래, 그렇죠. 그건데 그런 가능성. 그런 가능성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경제 협력으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왜냐하면 1대1로는 우리가 말한 전통 산업 이야기입니다. 인프라를 투자하고 병원을 짓고 다리 짓고 항구를 만들어주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디지털 실크로드는 그 위에 단계죠. 디지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5G, 6G가 되는 거고 5G가 중국이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제일 많이 6G도 지금 중국이 훨씬 더 빠르게 좀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6G라는 것은 결국 정보와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깔려야지만 AI가 들어갈 것이고 양자 기술이 들어갈 것이고 다 들어간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국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가는 사람이 뭘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표준을 먼저 합니다. 표준을 먼저 하면 그 표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기존에 1대1로 해서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지금 그 이제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신냉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AI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 이제까지 나온 얘기는 뭐 자유 세계 국가 뭐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서는 이게 개인의 정보를 뭔가 터칭하는 거에는 되게 그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못 하는데 중국은 당이 결심하면 쫙쫙 돼 버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훨씬 앞서 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AI와 데이터와 관련된 그 미중 이 경쟁력의 차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진짜 책 보시면 정말 잘 제가 설명했는데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쉽게. 네. 그 제가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의미 있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AI를 하기 위해서는요. AI가 지금 앞으로의 이제 미중 간의 이제 안보, 경제 안보, 이 기술 패권의 게임 체인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자 기술이고 하나는 AI인데 AI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는 데이터는 지금 중국이 거의 다 앞서가 있고 빅데이터는 그다음에 슈퍼컴퓨터는 미국이 좀 앞서가고 있지만 중국도 거의 뭐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는 통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미국 통계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런 구도 속에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부분에서 있느냐 AI를 또 말씀드린다면 AI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좀 넓은 광의의 AI가 있고 또 좁은 AI가 있습니다. 광의의 AI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휴머노이드죠. 사람이 감정을 느끼고 그다음에 사랑을 하고. 근데 미국이 훨씬 앞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죠. 미국은 오랫동안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앞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좁은 그러니까 협의의 AI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안면 인식 기술. 안면 인식 기술은 전 세계 1위부터 5위까지 중국이 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면 인식 기술 이거 보니까 사실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기술 스타트업 인수했다가 그것도 반독점 거기에 규제에 걸려서 얽히고 뭐 개인정보 뭐 그러니까 이 선진국에서는 자유 진영에서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그렇죠. 이슈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게 있어야지만 기술이 진보가 된다고요. 데이터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이 많다 보니까 많이 돌리다 보니까 기술이 진보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야기로 이런 제가 했지만 뉴욕에서 뉴욕의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CCTV 카메라든지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싫지만 예전에 중국 걸 썼다는 거죠. 왜? 3초 만에 바로 찾아내니까. 그래서 이제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좀 AI를 영역을 두고 중국과 미국 간에 서로 간에 지금 뭐 비교를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특허 논문 이런 걸 보더라도 거의 지금 AI의 논문 특허는 지금 중국이 거의 뭐 많은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는 게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데이터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빅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이제 뭐 중국이 지금 이제 앞서 나가고 있고 기본 14억 명의 데이터가 지금 형성이 됐고 거기서 이미 지문화된 기술을 가지고 더 붙여가지고 앞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아까 광의 AI, 휴머노이드까지 데이터가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결국은 이기는 게임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양자 같은 지금 아까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양자 기술이라 했지 않습니까? 양자 기술은 정말 군사 안보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 스텔스기도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핵심이 양자 정보 기술이 있고 하나 양자 암호 통신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양자 정보 기술은 미국이 앞서가고 있고 이거 창이라고 해요. 공격하는 거니까 방어하는 게 양자 암호 통신이라서 이것도 중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만 손만 대면 그 다음부터 암호가 또 못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과 방패의 대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말 하면 야, 너무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한 데이터는 중국 데이터 하나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지금 나온 걸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은 지금 조급하다. 그렇습니다. 기술 전쟁에서. 근데 하긴 지금 나오는 그 보면 우리 반도체 칩4 동맹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 중국의 어떤 신기술들이 적용되는 반도체 장비가 됐던 기술들이 적용되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를 확 급락시키는 요소가 됐는데 네. 이거는 미국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블러핑이라고 하잖아요. 좀 뭔가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인지 정말 그런 의지가 강력한 거죠. 의지가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쉽게 끝날 얘기는 아니에요. 쉽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 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간 거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이걸 파고 분석하고 그 미국 교수들 만나고 또 관련된 또 이 의회에 계신 분들도 가능한 또 만나서 앞으로의 방향성 도대체 미국은 중국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뭐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랬을 때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미 의회에서 그러니까 상원 하원이 있지만 중국의 자본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의 자본이 로비를 통해서 의회를 많이 했던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악관도 아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돈으로 로비를 해서 우리 지금 국회 의회를 지금 하고 있다니 강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은 예전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넘어갔던 의원들도 지금 이제 완전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안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뭐 액션 이렇게 보기는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더 강력하게 간다라는 게 크고 그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번에 나왔던 수출 제한 통제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AI 모든 부분 첨단 부분에서 계속 시리즈로 더 나올 겁니다. 즉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기술 격차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뭐야? 아예 죽여버리겠다. 떼어내겠다라는 것.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가 더 요동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것가 계속 나온다니까 지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 기대하는 거는 이제 미국 경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네. 지금 더군다나 뭐 여러 가지 긴축이나 네. 금리 인상이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는 자꾸 급락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 투자자들이 다 국민이니까 네. 어쨌든 불만이 쌓이잖아요. 네. 이러한 불만 때문에라도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겠느냐. 자, 그게 가장 핵심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바이든도 정치인이라고요. 그렇죠. 표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가장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 수출 제한, 통제 제한을 하는데 미국 그 반도체 협회장도 마찬가지 고민스럽다는 거지. 우리 반도체 기업들 다 돈은 중국에서 버는데 그 미국 정부에서 해줄 거냐라는 거지. 아닐 거거든요. 그럼 기업들도 지금 힘들고 시장을 놓으라는 이야기인데 힘들고 아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힘들고 이건 표를 받을 수 있냐라는 것들이죠.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적정선을 갈 건데 근데 기본적인 정서가 이미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이후로서 반중 정서 매우 높게 가 있고 이게 안보란 이슈로 계속 두드리다 보니 지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지만 그게 좀 가려져 있는 것 같다. 근데 핵심은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바이든하고 이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대중국 때리기와 공화당이 하는 것은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리긴 때리는데 다릅니다. 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워낙 많은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11월 선거를 앞두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예. 공화당 승리를 다 예상하던데.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왔고요.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인터뷰가 있어요. 미국에서 CNN에서 했는데 인터뷰를 그래서 이번에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번에 뭐 전 백악관에 있는 자료를 집으로 와서 이슈가 크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그럼 바로 지금 뭐 모두 지지율이 왜 나옵니까? 그럼 아예 했는데 미국은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제 지금도 머릿속에 그 한마디에 답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뭐라 했냐면 I don't believe him, but I trust him. 그럼 뭐 믿지 않으나 신뢰한다? 그 사람은 싫지만 그 사람 정책은 좋아. 그 사람은 싫대. 근데 그 사람이 정책은 너무 좋아. 하는 게 맞대. 그러니까 그 한 문장에 왜 그렇게 하는데 소송이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그런데도 취지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서를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뭐 앞으로 그러니까 또 안보 쪽에는 계속 때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 관세를 또 풀어주고 가지고 수입을 해야 되고 그건 또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갈수록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 신냉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그 위기 이러한 상황들은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더 심화된다고. 더 심해진다. 네, 심해진다. 근데 단 한 가지는 우리 정부가 중요해야 될 게 바이든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딱 말씀드렸듯이 때리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만약에 다시 트럼프가 컴백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 방향 자체가 다르다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한 고리, 트럼프는 미국 혼자 때렸지만 동맹을 모아 때린다고. 우리는 거기 다 몰려 있었다는 거 지금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또 방향이 트럼프로 돌아왔을 때는 이게 또 결이 다르더라고요. 갑자기 우리가 뻘쭘해지는 거예요. 뻘쭘해지는 거죠. 혼자서 가고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바이든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은 미국에서 바이든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화당이 지금 그렇게 가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책 노선이나 우리가 할 방향성은 다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 책에도 그런 표현이 있다. 용미용중의 마인드?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소위 이 중간에서 뭐라 그래? 이거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 줄타기 외교? 줄타기 외교는 하면 안 되죠. 줄타기 외교는 그건 힘들고, 제가 말한 책에서 국익일에서 강조하고 있는 용미용중인 것은 그냥 중국도 활용하고 미국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지금 이제 우리가 친미 반중 이렇게 가면 이건 결코 정책의 지도자의 방향성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럼 용미용중 우리가 할 수 있냐고 용미용중 우리 힘이 있냐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지금 우리의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국을 대하는 거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친미로 지금 조금 이제 강력하다 보니까 중국도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에 더 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렇다라고 미국이 그럼 우리를 흔히 시장에서 얘기했다시피 미국을 우리를 뭐 이렇게 완전히 팽할 것이냐? 지금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없이는 안 된다니까. 반도체는 한국 빼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 한국 칩4 동맹 들어와. 근데 우리가 너 안 되겠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그죠? 오히려? 네,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미국인데. 근데 여러 정서에서는 많은 분들은 미국이 오라니까 가야지. 이러는 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기업들 중국 제작을 미 상무부장이 각 반도체 기업들 해가지고 각 회사 내부적인 상황을 적어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기업들 내부적인 정보까지 미국이 뭔데 그런 이야기를 다 적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노라고 해야 된다. 정부가 뭐 안보 회의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는 거지. 기업들한테는 기업들은 지금 힘들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소통한다. 이 의미가 없는 거죠. 정부가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닐 때는 노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미국이 더 우리가 예스 하면 계속 더 높은 걸 요구한다니까. 그러니까 사안별로 우리가 예스와 노 할 거를. 그럼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이 반도체 칩4 동맹이 됐든 이런 쪽으로 갔을 때 경제적 보복, 사드 때처럼 그거를 이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 그따 어떤 압박을 가할 때.
그러니까 압박을 갈 거라고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치포 동맹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 우리를 압박을 하고 제재를 한다는 근거는 그 조직이, 그 기구가 중국을 딱 제재를 한다라는 그의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치포 동맹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그 용어 자체가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라는 치포 동맹, 기술 동맹 이런 표현을 매우 좀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제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들어가면 우리는 빠져야 됩니다. 근데 치포 동맹에서 우리가 그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미국 중국 제재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딱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명분은 예, 우리가 뭐 만약에 그걸 정말 제재를 하는 이 치포 동맹이 중국의 반도체를 죽이기 위한 거다라면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치포 동맹이든 수출 통제 제한 조치 모든 것은 미국에 투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그 지원을 해줄 테니 여기 들어와서 그 우리 밸류체인을 만들어 놔라. 그렇죠. 들어오라는 이야기죠. 그 일자리 만들고. 그냥 그런 차원으로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 그렇지. 네. 그걸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 중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도체 기술 성장 산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